강원도 정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마다 꽃잎이 휘날렸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 한지은과 강도연은 바로 이 정선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 둘은 대학교 시절 만나 6년을 연애하고 결국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다. 도심에서의 경쟁과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두 사람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도연아, 우리 진짜 여기서 아이 키우면 좋을 것 같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응, 나도 그런 생각했어. 여기선 뭔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 들어. 지은은 결혼 후 몇 달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다. 병원에서 심장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지은의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매일 밤 태명을 불렀다. 아이의 태명은 아리였다. 순수하고 맑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이 지은 이름이었다. 처음 몇 개월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로웠다. 지은은 입덧도 적었고 병원에서도 아이의 성장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도연은 마을 이장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지은은 조용히 마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임신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아의 성장 속도가 조금 불규칙하네요. 정확한 건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단정할 순 없지만 희귀 유전 질환이 의심됩니다. 선천적 조로증 증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조로증.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지은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갓난아이의 몸에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유전병. 뉴스에서만 보던 병이었다. 도연 역시 말을 잃고 의사의 말을 되새겼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라는 말에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신은 어렵지만 조기 노화 증후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정밀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밤마다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기도했다.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은 듯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급히 지은을 데려갔다. 장장 12시간에 걸친 산고 끝에 마침내 아리가 세상에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료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은은 탈진한 상태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본능처럼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손에 아이가 안겨졌을 때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닌 경악이었다. 아기의 얼굴은 마치 늙은 노인의 얼굴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눈가, 입가, 볼, 이마 어느 곳 하나 갓난아기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피부는 연약하고 붓지 않았고 오히려 칙칙하고 메마른 느낌이었다. 지은은 한순간 눈을 감았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하지만 도연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의료진은 말을 아꼈다. 선천성 조로증 증상이 보이긴 합니다. 유전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꼭 안고 울었다. 그녀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왔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그리고 곧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물었다. 애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저런 경우 처음 봤네.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과 도연은 마을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아이가 커갈수록 증상은 더욱 분명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도연은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매일매일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도연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 밤 정선에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선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봄비는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하늘조차 그들의 결정을 알고 슬퍼하는 듯했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기의 눈은 조용히 감겨 있었고 고르지 못한 호흡이 작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작고 주름진 피부는 마치 종이처럼 얇고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이내 손을 떨며 멈췄다.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죄책감, 슬픔, 공포, 그리고 비겁함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단 한마디 없이 오직 눈물과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준비해 둔 작은 담요에 아이를 감싸고 병원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그들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정말 이대로 가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린 더는 버틸 수 없어. 이대로는 우리 셋 다 무너질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더 이상 자신도, 아이도, 도연도 지켜낼 힘이 없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외면받았고 그 부모 역시 결국 버티지 못했다. 새벽 3시, 병원 후문 앞, 작은 골목.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려놓았다. 담요 속의 아이는 잠든 듯 조용했고 빗소리만이 그들을 감쌌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리야, 엄마가 정말 너무 약했어. 도연은 등을 돌리며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지은도 뒤따라 걸었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를 남기고 돌아서는 길.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죄책감을 품은 채 걷는 길이었다. 며칠 후 부부는 정선을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서로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했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연은 서울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지은은 다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특히 지은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잠에서 깼다. 그 시간만 되면 아이의 작은 손이 담요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도연 역시 거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 하지만 도망치는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두 사람의 외면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지은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도연은 눈 밑의 그늘이 짙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한 자리는 늘 비워진 채 남아있었다.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 딸 목욕도, 첫걸음도, 첫 울음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생명. 그렇게 2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지은은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아기용품 코너를 지나치다가 멈춰섰다. 작은 양말, 손수건, 아기 젖병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오래전에 들었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서 도연에게 물었다. 당신, 우리 아이, 살아있을까? 도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 우릴 찾으면 어떡해?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건 처음이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언젠가 그 아이가,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되었을 그녀가 이 문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지, 어떤 말을 건넬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녀는 스스로의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안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한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이름은 선아경.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정선에 위치한 한 오래된 병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나경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오래된 기억 속에서 피어난 의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왜 그곳에 버려졌을까? 그리고 그 해봄. 누군가는 22년 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아경이란 이름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그녀가 2살 무렵 인천의 한 보육원에 인계될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붙여준 것이었다. 선은 보육원에서 자주 쓰던 성이었고 나경은 새로운 경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버려진 아이로 분류되었다. 누가 그녀를 병원 후문에 두었는지, 정확한 시각은 언제였는지, 당시 병원 관계자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단지 남겨진 메모 한 장도 이름표 하나도 없이 하얀 담요에 쌓여 있었다는 것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생애 초기는 누구도 안아주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간식이나 선물 하나에도 반응하며 웃음을 보일 때 나경은 표정이 없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나경은 태어나자마자 조로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안면 근육과 피부의 탄력이 일반 아이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70대 노인의 얼굴처럼 주름이 깊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보육원 안에서도 처음엔 그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무서워. 쟤는 사람 같지 않아. 할머니야. 아기야. 직원들은 그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들의 순진한 잔인함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나경은 자주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손에 장난감을 쥐어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관찰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 말투, 발걸음, 표정. 그 안에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자랐다. 그런 나경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5살 무렵이었다.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됐다.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병원은 재검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전례가 거의 없는 회복 사례입니다. 선천성 조로증이 자연 완화되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데 이 아이의 경우 특이한 회복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 하지만 나경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더 이상 괴이한 아기가 아닌 조금 특별하지만 이제는 괜찮은 아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언어 능력이 또래보다 빠르게 발달했다. 보호교사들은 그녀가 천재적인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녀에게 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윤수빈. 같은 방을 쓰는 1살 어린 후배였지만 나경은 그녀를 유일하게 가족처럼 느꼈다. 수빈은 처음부터 나경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조용한 눈빛과 말없는 친절함을 좋아했다. 나경 언니는 말 안 해도 따뜻해. 수빈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경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국가 지원은 한정적이었고 보호자 없이 자란다는 것은 늘 세상과 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경은 늘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
그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과학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두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버려질 이유가 없는 사람인가? 그 물음이 그녀를 몰아붙였고 결국 24세에 첫 회사를 창업하게 만들었다. 나경의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분석 플랫폼이었다.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질병을 조기에 분석해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젝트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년 만에 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고 그녀는 30세 이하 아시아 혁신 인물로 뽑히며 뉴스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화려한 기사 속 사진 속의 미소는 진짜 미소가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늘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어릴 적 병원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흑백 사진. 구겨진 담요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 눈은 반쯤 감겼고 입은 작게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들은 왜 나를 버렸을까? 그날 그 자리에 두고 간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질문은 나경이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잊고 살아도 될 나이라 했지만 나경은 알았다. 사람은 진짜 버려졌을 때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그녀가 그들을 찾을 차례라고. 진실을 묻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그녀는 사무실 책상에서 조용히 탐정사무소의 명함을 꺼냈다. 한 달 전 의뢰를 맡긴 곳이었다. 조사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 대상자 확인 완료. 이름은 한지은, 강도현 부부입니다. 현재 수원시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자녀는 없음.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경은 모니터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22년 전 그들이 떠난 자리로 이제 그녀가 걸어 들어가려 한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 수원시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한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 간판은 바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는 90년대 중반 그대로 멈춰있는 듯했다. 간신히 장사를 유지하는 듯한 식당 안엔 몇 개의 테이블만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이곳이 바로 한지은과 강도현이 운영 중인 가게였다. 나경은 조용히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탐정이 수집해준 사진, 주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이 담겨 있었다. 입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중년 부부가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조용히 반찬을 담고 있었고 남자는 묵묵히 냄비를 닦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녀가 가진 오래된 병원 기록에 실린 사진 속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 속 그 표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나경은 조용히 문을 밀었다. 땡그랑하는 종소리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자동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나경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지은은 몇 초 동안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낯익지만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마주한 사람처럼. 저, 혹시 한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주방 쪽에 있던 도연이 이 상황을 보고 식당 앞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누가 찾아왔어요. 도연은 나경을 바라봤다. 그는 낯선 방문자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경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저는 선아경이라고 합니다. 22년 전 정선에 있는 병원 뒷문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두 분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고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이건 증거입니다. 나경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여러 식탁 위에 조심스레 놓았다. 사진, 병원 기록, 유전자 분석 의뢰서, 출생 직후 촬영된 기록까지 포함된 서류들이 펼쳐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담요에 쌓여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 그녀는 단박에 알아봤다. 그 아이였다. 22년 전, 그녀가 자신이 낳고도 끝내 외면한 그 아이. 이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왜 지금에 와서 나타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의 말은 공포에 가까웠다. 그것은 반가움이나 회한보다도 오히려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현실로 튀어나온 데 대한 두려움에 가까웠다. 혹시 돈이라도 요구하려고 온 겁니까? 그 말에 나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요. 전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두고 가셨는지. 지은은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도연도 뒤따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저녁에는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도연이 낮게 말했다.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지쳤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은도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말이 진심인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차가운 이성이 말을 던졌다. 그런데 왜 지금도 저를 반갑게 맞지 않으시나요? 지은은 고개를 푹 숙였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경은 깨달았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던 부모가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며 살아온 죄책감 속에 사는 어른들일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저는 다시 올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고 저 역시 어떤 딸이었는지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 문을 나섰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나경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서나경은 식당을 나서며 똑바로 걷고 있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 안은 고요했고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식당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부모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상상해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한때 그녀는 수없이 상상했다. 만약 부모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그들은 놀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아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싸늘했고 그들의 눈빛엔 후회보다는 당혹감과 거리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나경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윤수빈이 조용히 다가왔다. 수빈은 출장 일정으로 잠시 귀국한 상태였고 나경이 부모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녀왔어? 나경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땠어? 한참의 침묵 끝에 나경이 입을 열었다. 그냥 몰라. 다들 그냥 모르는 사람들 같았어. 수빈은 천천히 나경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나경이 어릴 적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대했지? 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고 있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는 억눌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나를 보고도 한 번도 웃지 않았어.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그날의 기억을 들춰내려온 불청객처럼 보였어. 수빈은 나경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음 날 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비서와의 회의, 투자자와의 통화, 개발팀과의 보고, 모든 일은 정상적으로 흘러갔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어딘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예민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았지만 이전의 생기나 집중력은 사라진 듯했다. 회의 중에도 몇 번이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말수가 줄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식당을 찾아갔다. 이번엔 낮이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지은이 혼자 홀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지은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네요.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자리에 앉혔다. 도연은 주방 안에 있었고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지은은 당황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놀랐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고 너무 두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경제적인 상황도 무엇보다 아이의 모습이 너무 가혹했어요. 이름이라도 불러줬었나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사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정이 들면 더 힘들까봐. 그 말에 나경의 눈이 흔들렸다. 어릴 적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외로웠던 이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기억.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전 그걸 계속 물었어요. 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는지.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땐 내가 너무 약했고 너무 무지했어요. 너를 버린 건 평생 내 죄예요. 그 말은 분명 사과였다. 하지만 나경은 그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전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조금씩 나누고 싶어요.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줘서 고마워. 그 순간 주방에서 도연이 나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잠시 멈춰섰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두려움 대신 조심스러운 시선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경은 다시 식당 문을 나섰다. 이번엔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딸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말로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선아경은 한 번씩 식당을 찾아가 한지은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대화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아주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듯 천천히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 몇 마디로 끝나던 만남이 어느새 10분, 20분으로 늘어났고 지은은 나경이 올 때마다 국이나 반찬을 하나 더 챙겨주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정성이 오히려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강도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나경이 식당에 올 때마다 주방 안에 머무르거나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태도에 나경은 실망하면서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나경은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지은은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엔 손님도 없네요. 나경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동네는 원래 그래요. 비 오면 다들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마주 보았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잠시 후 나경이 입을 열었다. 혹시 아버지는 왜 저를 피하세요? 지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도연 씨는 아직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 겁이 나는 거야. 너를 보면 그날이 떠오르거든. 그날이요? 응. 너를 두고 돌아섰던 그 새벽. 병원 뒷문에 놓고 뒤돌아서 걸어 나올 때 우린 울면서 걸었어. 한 발짝마다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눌렀고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말을 이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 내 울음소리, 새벽 안개, 병원의 불빛. 도연 씨는 그걸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고 해. 나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아무 기억도 없지만 그 새벽의 공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럼 언젠간 제 얼굴을 보고 제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나경의 손등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나경은 그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주방 정리를 하다 말고 가게 뒷마당으로 나갔다. 비가 그친 후의 습한 공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다. 그 애가 자꾸 찾아와.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 왜 말을 안 해? 난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어. 그 아이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어?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다.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은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섰다. 나도 아직 자신 없어. 근데 그 애는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잖아. 며칠 후 나경은 회사로 돌아와 일에 다시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여전히 부모와의 대화가 반복됐고 그녀의 마음은 일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뜻밖의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한밤중 강도현과 한지은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주방과 창고를 순식간에 삼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는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다. 다음 날 나경은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식당 앞에는 탄 자국이 선명했고 그을음 냄새가 골목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지은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고 도연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지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어요. 보고 바로 왔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나경과 눈이 마주치자 멈칫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짧고 조용한 인사였지만 나경에게는 너무도 큰 의미였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보았다는 증거였으니까. 당장 필요한 건 없으세요? 다 타버렸어. 기계도, 비품도, 보험도 제대로 안 드러나서.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무력감은 숨기지 못했다. 나경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건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조건 없는 무이자 대출이고 상황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표정엔 당혹감, 부끄러움, 고마움,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우린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자격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나경의 말에 지은은 울컥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작게 중얼거렸다. 받자. 이번엔 아이의 손을 놓지 말자. 식당 화재 이후 강도현과 한지은의 삶은 일순간에 멈춰섰다. 새들어 살던 상가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동안 모아온 비품들과 음식 재료, 주방기기까지 모두 타버렸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함께 무너진 느낌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밤이 되면 지은은 몇 번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연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고 식탁 너머로 둘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며칠 뒤 나경이 내민 계약서를 다시 펼쳐본 도연은 끝내 펜을 들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패배하는 기분으로 서명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지은이 묻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갚자. 꼭 갚자. 그런데 그 전에 그는 말끝을 흐렸다. 지은이 그 시선을 조용히 따라잡았다. 그 아이한테 뭐라도 말해야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돼. 며칠 후 나경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획회의를 마치고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선하경 씨, 강도현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은 간단했지만 나경의 심장을 크게 뛰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도연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그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경은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약속은 다음 날 오후로 잡혔다. 장소는 불이 나기 전 운영하던 식당 자리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다. 그날 도연은 정장을 입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표정은 굳었고 눈가엔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고맙다. 그날 도와줘서. 저야말로.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듯했지만 서로의 눈빛엔 이전보다 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식당에서 봤을 때 내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봤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지. 저도 아버지를 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22년이 지났는데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죄책감 없이 살아본 적 없어. 나경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후회의 무게가 도연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우린 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야. 너무 무서웠고 너무 무지했어. 그 상황이, 그 병이, 그 시선이. 그는 고개를 떨궜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장 추한 모습이 떠올라. 그래서 피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경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전요, 아버지. 처음부터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먹진 않았어요. 저 자신도 아직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던 건 하나였어요. 그냥 미안했다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그동안 제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이젠 말할 수 있어.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경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식사를 하거나 짧은 안부 전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색한 대화가 오가다가도 도연은 가끔씩 농담을 했고 지은은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나경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연은 어느 날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한테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 그 말에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서나경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두 번 부모와 식사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회사 일이 바빠도 주말엔 시간을 내어 부모의 근황을 챙겼다. 강도현과 한지은 역시 점차 마음을 열고 있었다. 특히 도연은 나경에게 조심스럽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편안해졌고 지은은 나경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바꾸기도 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는 기분이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을 때 나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제야 가족 같아요. 그 순간 셋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은 마치 오랜 겨울 끝에 피어난 봄꽃처럼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나경은 회사 비서실에서 긴박한 얼굴로 다가온 비서를 맞이했다. 대표님, 이 기사 보셨어요? 비서는 태블릿을 들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화면에는 대형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 기사 제목이 선명히 떠 있었다. 태어난 직후 버려졌던 조로증아기, 현재는 IT CEO. 그녀의 부모는 누구인가? 기사에는 어린 시절 나경의 병원 기록, 보육원 입소 경위, 심지어 그녀가 병원 뒷문에 버려졌던 이야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라며 그녀가 부모에게서 버려졌지만 혼자 힘으로 성공한 이야기라는 식의 극적인 서사로 포장돼 있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게 대체... 나경은 손을 덜덜 떨며 스크롤을 내렸다.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과 현재 그녀의 공식 프로필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의실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가장 사적인 상처가 이제는 대중의 오락거리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진 또 다른 충격. 익명의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가 자칭 해당 사건의 관계자라며 글을 올렸다. 그 아이의 부모는 당시 너무 무책임했다. 직접 병원 뒷문에 두고 떠났다. 그 후 한동안 사라졌다가 최근에서야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은 그녀의 사무실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출근하는 순간을 찍으려는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직원들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비서의 물음에 나경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나경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후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나경아, 기사 보셨어요? 응. 아무래도 누가 제보한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 절대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나경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싹 트는 걸 느꼈다. 기사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경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허위 사실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었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부모를 떠올렸다. 이 사건으로 가장 크게 흔들릴 사람들이었다. 예상대로였다. 몇 시간 후 지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경아, 우리 가게 앞에도 기자들이 왔어. 주변 상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려. 도연 씨는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저지른 죄가 이제야 이렇게 되갚아지는 것 같아.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이 쓰리고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을 꾹 다물었다. 며칠이 지나고 대중의 관심은 점차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양극단으로 갈려 있었다. 그래도 부모인데 용서할 수 없는 건가? 어릴 적 병이라도 버린 건 잘못이지. 저런 부모는 절대 용서받아선 안 돼. 딸이 너무 착한 거야. 부모는 처음부터 뻔뻔했어. 이처럼 댓글 하나하나가 나경의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나경은 휴일실을 정리한 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짙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용서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 그날 밤 강도현과 한지은은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우리가 다시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끝이야. 이번엔 우리가 도망가면 나경이가 다시 무너질 거야. 우린 그 아이 인생에 또 짐이 되고 있어. 그래도 이번엔 딸의 편이 되어야 해. 두 사람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다. 선아경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 침묵하며 모든 것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것인가? 그녀는 PR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 하지만 지금의 나경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은 회사 1층의 컨퍼런스홀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카메라 수십 대, 기자 수십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사회관계망 라이브 방송까지 열렸다. 그녀는 회의실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곧이어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이 비추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우레처럼 터졌다. 나경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선아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다. 저는 태어난 직후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린아이였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상처는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들렸다. 나경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그 어떤 이유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숨을 고르며 그녀는 한쪽을 바라봤다. 그곳엔 강도현과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하진 않다는 것, 때론 그들도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떠난 그 선택조차 절망과 무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요. 기자들 중 몇몇은 펜을 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부모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용했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를 떠났던 부모님을 다시 받아들이려 합니다. 순간 객석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이내 천천히 따뜻한 박수로 바뀌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몇 명의 손뼉. 이내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도현과 한지은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경은 그들 앞에 섰다. 잠시 말이 없던 세 사람. 그러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나경은 작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숨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손을 내밀었다. 그래, 약속할게. 나경은 그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지난 22년의 세월이 작게 흔들렸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 밤 나경의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짧은 글과 함께 이제야 우리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선택하는 것.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다. 강원도 정선의 마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선아경은 부모와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았다. 오랜 세월 자신이 버려졌던 그 병원, 그리고 보육원이 있던 곳을 걸으며 세 사람은 말없이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다. 여기서 내가 시작했구나. 나경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이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해. 한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경의 손을 꼭 잡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고마워. 강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너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 가자. 그날 저녁 마을 작은 식당에서 셋은 소박한 식사를 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며 살아가기로 했다. 나경은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며 다짐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나도 그리고 부모님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회사 직원들도 그녀의 변화에 감탄했다. 나경은 더욱 따뜻하고 강인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한편 정선 마을에서도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버려진 아이가 성공한 CEO가 되어 부모와 다시 만나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였다. 몇 년 후 나경과 부모는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도 그때 그 아이들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선아경은 가만히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은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따스한 눈물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상처가 아닌 희망과 사랑이 깃든 눈물이었다.